이번 주 3개의 변수가 있거든요. 요 3개의 변수만 넘어가면 아마도 다음 주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식과 코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키스탄, 세바즈 샤리프 총리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그 평화 협상 항목들 보셨어요? 14개인가 15개인가? 저는 딱 그 협상안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 진짜 급했구나. 이란이 100%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면은 3천억 달러 이제 이란한테 전쟁 뭐 지원금, 회복금 같은 형식으로 주는데, 물론 미국이 안 주고 이제 걸프 국가들이 줄 겁니다. 산유국들이. 걔네들 중심으로 이제 줄 건데, 그것도 이제 미국한테는 결론적으로는 좀 이점이긴 하나, 자존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란한테 유리한 협상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공식 서명을 19일 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지금 15일이죠? 16, 17, 18, 19. 4일. 서명하기 전에 또 틀어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19일 전까지 만약에 하나 또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불발날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분할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협이 정상화됐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분할로. 19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19일까지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부터 또 회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일 날 땅땅땅 되는 게 아니라 19일 날 급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 열고 미국이 원하는 거, 그리고 뭐 이란도 원하는 거 먼저 서로 주고받고 그 이후부터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해협을 열고 싶다는 패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게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변수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과 합의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공식 승인한다, 뭐 해군 봉쇄 즉시 해제한다, 막 사탕같이 막 달콤한 말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요 세 가지, 호르무즈 합의, BOJ 금리 결정, 캐비너시의 첫 FOMC, 요거 세 가지를 넘겨야 다음 주에 주식과 코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 호르무즈 합의 한번 봅시다. 아직 실제 공식 서명까지는 5일 남았어요. 6월 19일 날 스위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19일 날 요거를 찍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뭐 풀리겠지만, 정상화가 되겠지만 언제든지 또 틀어질 수 있다. 무조건 된 게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19일 날 이후에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19일 날 땅땅땅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9일 전에는 우리가 매수 찬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19일 이후에 만약에 해협 정상화가 되고 나서 19일 이후다. 그때는 이제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무조건 막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리스크를 이제 거머쥐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이 많죠. 지금 막 자기네들은 협상에 끼질 않았다, 인정 못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에 전쟁을 그만두게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네타냐후는. 그럼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합의안에 뭐까지 들어갔냐면, 레바논 치지 말자, 레바논 합의하자, 그것까지 들어갔어요. 레바논 이퀄 헤즈볼라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격도 못하고 자기네 총리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네는 만족 못한다, 때릴 거다. 그러면 우리가 19일 전까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본토를 때려, 이란을, 그렇게 되면 또 물거품이 될 수 있겠죠. 사실 6월 14일 전에도 때렸거든요. 그래서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노발대발하고 말리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6월 19일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계속해서 흔들릴 거다. 이 정도면 왜 전쟁한 건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안 했잖아요. 증시 못 올려요.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 최고점 찍었고 AI가 계속해서 상승하죠. 저는 이 이유가 전쟁 때문이라고 봐요. 전쟁 아니면 돈 못 풀어요, 중간선거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스케줄을 딱 한 거지. 2월 초에 전쟁을 딱 펼쳐서, 베네수엘라보다는 조금 세니까 한 2달이면 끝나겠네. 아무리 길어도 한 4월달, 5월달까지 끝나지 않겠나. 5월달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잡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란이 웬걸 침대 축구를 해버리네. 쉽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미국이 내주지 말아야 될 걸 막 내주면서 지금 급해진 거죠. 결론적으로 뭐 중간선거나 이런 막 정치적 아니면 물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쫓기는 이런 방향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럼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 전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오히려 국방부 전쟁 자금 명목으로 돈을 풀었고, 그 돈을 통해서 시장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한 가지 또 AI가 버블을 일으킬 수 있었잖아요. 최고점을 넘을 수 있었잖아요. 전쟁은 강제적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증시가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려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무언가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자, 두 번째 BOJ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ECB가 금리 인상했고요. 일본도 0.25, 25bp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돈이 쏠린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금리만 보실 게 아니라 금리도 봐야 되고요.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시 매력도 혹은 그 나라 국가 자산의 매력도 다양한 걸 봐야 돼요. 물가도 봐야 되고요. 금리만 단순히 본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줄어지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 자, 지금 일본이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나쁘지 않죠. 경제 성장률 사이클, 성장 사이클로 들어섰어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니케이도 자산 신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어떨까요? 미국 또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금리 격차 때문에 여기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반대로 뭐 또 빠진다? 그렇지도 않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도 충분히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고 매력적인 시장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다. AI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막 아니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폭락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24년도 8월 달에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진 않았어요. 포지션들이 다 깨졌던 거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왜 이슈화가 됐었냐면 그때는 깜짝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 예상을 한 애널리스트가 없었어요. 월가에서. 갑자기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엔화가 강세로 돌면서 시장이 다 깨져요. 엔화 쇼 때렸던 포지션들이 다 청산당합니다. 헤지펀드 뭐 이런 롱펀드 막 다 깨지면서 시장이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월가에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 올릴 거. 우리도 알고 있어. 그러면 월가에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준다. 일본의 BOJ 총재도 지금 입원했죠? 얼마나 금리를 올리기 싫었으면 입원까지 했어? 어쨌든 간에 시장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에 크게 영향 못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일본의 엔화 통화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엔화랑 프록시 통화라고 똑같이 움직이는 통화를 프록시 통화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통화가 누구예요? 원화입니다. 원화. 근데 엔화가 지금 원화랑 같이 움직여요. 왜 그럴까? 엔화가 예전에는 금리가 낮아서 저렴한 금리를 통해서 이 엔화를 갖고 미국에 투자하자. 아니면 뭐 신흥국가에 투자하자. 브라질 뭐 금리가 뭐 10몇 프로니까 거기에 투자하자. 높은 금리를 주는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는 투자용 통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성격이 바뀌었어요. 일본도 금리를 올리니까 예전처럼 저금리가 아니야. 그럼 누구처럼 바뀌었다? 이제는 한국과 비슷해졌다. 한국처럼 반도체 혹은 수출. 투자를 통해서 빌리는 통화가 아니라 한국과 같은 비슷한 통화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엔화 환율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BOJ의 이런 엔화 성격이 바뀌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막 뭐 일본의 금리 엔캐리 트레이드 막 일본이 금리 올린다?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쫄지 말자 제발. 세 번째 케빈 어시입니다. 6월 17일, 18일 날이죠 발표는. 여러분 이번에 케빈 어시가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물가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체제에서 연준은 물가를 뭐를 봤냐면 근원 PC를 봤어요. 야, 변동성 심한 거 에너지 뭐 식품 이런 것도 다 빼고 진짜 끈적끈적한 거 뭐 주거비나 이런 근원 PC만 보자. 그래서 봤던 게 개인 소비 지출 뭐 PC 중에서도 근원 PC 뭐 이런 거 봤죠. 근데 케빈 어시는 뭐라 그래요? 제롬 파월 연준장이 봤던 근원 PC는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은 절사 평균값, 중간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게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용되는 물가 지표다. 가장 정확한 지표다. 그럼 중간값이 뭔가요? 우리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막 뭐라 그래? 피겨스케이팅? 막 하죠. 점수제로 해가지고 막 1등부터 점수대로 잘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시도를 해. 그럼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빼버리고 중간값을 이렇게 매겨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1부터 30까지 있다 그러면은 1부터 10, 그리고 20부터 30까지 없애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중간값만 매기는 거예요. 이걸 절사평균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절사평균값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봅시다. 어때요? 4월달 거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5월달 거랑 6월달 거 한번 안 맞는데 2.5죠. 제롬 파월 연준장이 그동안 기존 연준이 얘기했었던 물가는 2.9, 4.9.
근데 이번 케비너 씨가 얘기한 건 2.5. 최근 지표도 있어요. 5월 달 거, 6월 달 거. 그것도 낮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최근에 미국 CPI 막 4% 나왔죠. 헤드라인 지표가. 근원도 높게 나오고 PPI도 높게 나왔고.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새로운 연준이장 케비너 씨는 이거 안 봐요. 절사평균만 본다고요. 다른 거 본다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골대를 여기다 넣었었는데 골대를 아예 옮겨버렸어요. 옆으로. 그럼 물가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케비너 씨의 FOMC 나쁠 가능성은 낮다. 물론 금리는 동결할 겁니다. 금리는 뭐 인상은 안 되고 동결할 가능성이 높죠. 대신 연준 위원들은 조금 매파적인 얘기들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케비너 씨의 입이기 때문에 케비너 씨는 비둘기파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6월 18일, 19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케비너 씨는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절사평균값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얘기할 수 있고 AI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나온다. 그럼 물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진짜 중요합니다. 변동성 엄청 심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19일 날 스위스에서 일정이 있죠. 19일이면 언제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 전까지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끝났다. 이제 아예 다시 싸운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금리 인상. 근데 그거는 크게 영향 못 줄 가능성이 높다. 크게 영향 못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6월 16일에서 17일이죠. 그리고 17일부터 18일 FOMC입니다. 요때도 시장이 나쁘진 않을 거다. 만약에 케비너 씨가 긍정적인 얘기만 해줘도 시장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괜찮게 돌아갔다. 순조롭게 넘어갔다. 그러면 다음 주는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 그 말은 즉슨 주식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코인 시장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전의 장세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의 장세는 다를 수 있어요. 이전에는 기술주가 막 많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만 몰렸다면 이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소외받았던 혹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런 섹터들로 자본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위 자산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FOMC랑 이 BOJ 금리 인상까지 그렇게 보자.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세 가지 이것만 좀 보시면 다음 주에 좀 기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전제 조건은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돼야 돼요. 풀려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시겠죠 여러분들?